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점유의 태양,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건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자, 앞에 점유, 태양 등에 관한 주제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일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점유권의 내용으로서 검토가 됐었고요. 중간에 이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하나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 선의 점유, 그 다음에 평온 공인한 점유, 그 외에 과실 있는 점유냐 없냐, 요거 가지고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냐 아니냐 해서 다시 우리 점유 취득시효 얘기 가봐야 되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근데 우리 민법 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특별히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발생해서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 점유였을 때 등기 청구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효 완성자가 뭘 주장할 필요가 없다, 자주 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자주 점유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 1차적 기준이라고 해서, 자,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점유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타주 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 토지를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다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 자기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원칙적 기준은 1차적 기준.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매매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다? 자주 점유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런데 2차적 기준에서, 자, 이게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 또는 타주 점유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입증을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것을 자주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위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소위 등기 청구권 발생에 있어서 지금 자주 점유를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평온 공연한 점유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대신 바로 20년간의 점유라는 것은 소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점유 계속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무단 점유를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상대방이 자주 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추정력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소위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큰 의미 없고요. 두 번째, 뒤에서 이제 한참 논의할 주제가 선의의 점유냐, 타자자,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냐,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유의 의사의 점유가 추정이 되듯이,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듯이, 바로, 자, 점유자의 점유,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선이라는 게 모르고 사는 거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사실,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해서 지금 8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됐는데 그동안 안 냈던 것 중에 8년 사이에 안 냈던 것 중에 제일 유력한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물을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 자, 당당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냐, 이걸 우리가 악의의 점유라는 개념이 될 테고, 모르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선의의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게 됩니다.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내 물건 돌려다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점유가 추정이 되게 되는데, 결론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물을 반환해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 점유자는 당연히 어떻다? 내가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점유를 뭐라고 한다? 악의의 점유. 다만, 자, 이때 악의의 점유로 바뀌는 과정, 선의의 점유에서 악의의 점유로 바뀌는 과정,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판결에서 패소했다는 전제에서 소가 제기된 때부터 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이건 나중에 과실수취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는데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을 바로 소유자 등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식이야. 이게 X 토지가 월세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자, 근데 을이 어떤 이유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때 점유는 어떻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점유, 선의의 점유로 보게 된다. 그런데 5월 1일 날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서 만약에 7월 1일 날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점유, 악의의 점유는 언제부터? 자,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5월 1일부터 소가 제기된 그 시점부터 어떻다? 판결에서 패소했다는 전제하에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해서 요거 진짜 괜찮은 포인트예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 추정했었고요, 선의로 점유하는 것을 추정했었고요, 평온 공인한 점유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의의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선의의 점유 관련해서 바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거의 8년 사이는 출제가 되지 않아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그럼 두 가지 정도 이슈가 되나요?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자주 점유냐, 자기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점유냐, 또는 타주 점유냐, 남의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냐, 요거 따져보는 거 1차적 기준은 점유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다만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선의 점유 추정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이 사람 판결문이 7월 1일 날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소가 제기된 때부터 다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해서 제일 밋밋하고 재미없는데,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핵심 지문 가지고 체크합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죠. 바로 점유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2번,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이 용어 봐야 되죠. 아까 우리 지겹게 해왔던 얘기,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서 이때는 갑이 뭐가 되고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 뭐가 된다?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직접 점유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지그라고 믿고 사는 게 아니죠. 임대차니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점유니까 타주 점유가 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용어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 다시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의한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임차인의 점유를 얘기할 테고, 임차인의 점유는 어떻다? 당연히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용어에 관한 부분 조금 힘들 수 있겠고요. 3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의 점유는 타주 점유. 똑같은 얘기죠. 건물 소유가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는 어떻다? 타주 점유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지문 갑과 을이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주점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명의신탁 간단하게 듣고 버리겠습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 명의만 바꾸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무효가 되게 되는데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의 법률 관계를 따질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 남편한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게 됩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건데 당신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사안이에요.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이때 수탁자라고 하는 것, 수탁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을의 점유는 수탁자의 점유를 얘기하게 될 텐데 이 둘의 관계는 지크라고 믿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권리라는 것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수탁자의 점유라는 것은 뭐로 봐야 된다? 바로 타주 점유로 봐야 된다. 이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뒤에서 실명법 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겠고요. 자, 5번 같은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그동안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 싹 봐가지고 막히면 무조건 패스. 판례 지문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더럽게 어려운데 이 판례를 하나 외운다 한들 전혀 시험에는 다시는 안 나와요. 문제 분석을 해보다 보면 무조건 판례 이상한 거 툭 던져놓게 되면 그 다음엔 다시 한번 그 판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봐봤자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돼. 근데 시험을 보실 때는 환장하는 거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판례가 툭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런 거 보고 넘어가셔야 돼. 그냥 아는 거 몇 개 가지고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해서 틀리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법원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야,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 100평짜리입니다. 100평짜리인데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을이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100평이 아니라 한 300평을 쓰고 있다. 100평에다가 200평 추가해서 300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200평 부분에 대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주 점유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로 가야 되는구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이제 100평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100평이 아닌 나머지 아주 넓은 면적을 쓰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어떻다? 당연히 정신병자가 아닌 바에야 지그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해서 타주 점유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자주 점유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듣고 얘기 들으니까 이렇구나 이런 의미지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막히는 지문이 하나씩 뜬다는 거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해서 자 자주 점유, 자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로 추정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요거는 따로 가십시다.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점유자가 자주 점유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뭐라고 얘기해? 20년 전에 내가 돈 주고 샀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근데 입증을 못 해보였다. 그러면 그게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주 점유는 추정되게 된다. 왜? 다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주 점유 추정을 깨는 것은
상대방이 자 너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을 때 그때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굳이 자주점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런 게 주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 보셨고요. 자 나머지 별 내용들은 없습니다. 해서 자 그렇게 보셨고 여기는 이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만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 이 파트가 거의 시험 문제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기계적으로 줄줄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크게 결론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점유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와 멸실된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따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스토리 자체가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등기까지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등기가 있게 되면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갔었죠. 앞에서. 자, 그런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등기가 있게 되면 을은 어떻다? 점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까 지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점유권에 관해서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등기가 나가리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무효이면 누구한테 다시 갑이라는 소유자에게 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 크게 두 가지. 목적물을 반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목적물 자체가 현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로서 멸실, 훼손이 돼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존하는 경우.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과정에서 과실수익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점유자가 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건물이라 한다, 토지를 한다. 그러면 그 토지의 사용이익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건물의 사용이익을 과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수익권이 인정이 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와중에 일정한 비용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형광등 몇 개를 갈아 끼웠다. 이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 고쳐서 물새는 지붕을 뜯어 고쳐서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라고 하면 이걸 유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점유자가 회복자, 원래 소유자가 되겠죠. 원래 정당한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한테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었던 과실수익권의 존재 여부, 인정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먼저 자, 우리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용어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죠. 선의 점유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악의 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선의 점유자부터 보게 되면 선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이런 식이야. 갑소유 X 부동산이 을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이 뒤에서 보겠지만 해제 등을 하게 됩니다. 해제 등이 이루어지게 돼요. 해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계약이 나가리가 됐다라는 의미고 그럼 설령 을 명의로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을은 권리자가 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고 다시 갑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가 됩니다. 등기를 이때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갑에게 그대로 복귀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이 점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계약이 나가리 무효가 됐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이미 해제나 취소가 되면 이미 효력은 소멸해요. 근데 을이 알든 모르든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선의 점유자
과실을 수취한다 해서 이게 이제 실제 등기 넘어갈 때까지 잘 모르고 있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하는 점유자가 얻는 이 건물의 사용이익 또는 토지의 사용이익이라는 것은 과실수취권이라고 해서 바로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달리 표현하면 악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자, 이 계약이 해제가 되고 나가리가 됐다는 사실을 누가 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악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고 또 목적물을 인도를 해준 과정, 이사도 가야 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더 썼다라고 했을 때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익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 건물의 사용이익 등에 대해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악의 점유자는 어떻다? 사용이익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슈가 이거죠. 악의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 그러면 그 부분 보상하면 되는 문제인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즉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기하시라고,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 중간에 잡다한 얘기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결론, 제일 어려운 주제죠.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 소유의,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갑 소유의,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X 부동산이라고, X 과수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과수원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과수원에 인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떤 상태에서 무효가 됐다, 해제가 돼서 또는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다. 그럼 이제 누구는 알고 있다? 을이라는 사람은 이게 자기가 지금 X 과수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전 게 말소 등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디 여행들을 갔다 왔어. 한 3박 4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이 과수원의 과일이 태풍이 몰아쳐서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이거 태풍을 불러온 게 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악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과 무관하게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낙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수원 케이스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악의 점유자가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회복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출제 이슈. 자, 중간 얘기는 필요 없어요. 과실 이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보상을 해야 되고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있겠고요. 자, 요거 한 문제짜리.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는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출제 이슈가 돼요. 자,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나중에 유자, 임대차에서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듣고 버리시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임차 목적물을 이 사람이 사용수익 등을 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형광등 몇 개를 갈아 끼웠다. 그러면 이걸 필요비라고 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편 임차인이 X 건물에 대해서 지붕에 물이 새서 돈 1,000만 원 들여서 지붕을 다 뜯어 고쳤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유익비라고 하는 것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비라고 하는 거,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지붕 뜯어 고친 비용,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임차인에게도 어떻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뭐라고?
여기 비용상환청구권 바로 점유자에게도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선의하기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먼저 필요비 상환청구에서 자 지금 선의의 점유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점유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아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죠. 지금 계약이 해제 나가리가 되고 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자가 돼서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뭐 임대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무효가 됐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알면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악의의 점유. 그런데 선의의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선의의 점유는 앞에서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한편 필요비 상환 청구는 형광등 갈아 끼운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의 점유자가 이 건물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듯이 이 필요비에 대해서는 없다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의 전제는 당연히 선의의 점유자라는 개념이 전제가 될 테고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 자, 두 번째 이슈요. 유익비 상환 청구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바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어떻다?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건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우리 건물 예를 들었는데 지붕을 수리해서 1,000만 원 비용을 초과했고요. 지금 이제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물건을 반환하려고 하는 시점에 아직 지붕 뜯어 고쳐가지고요 멀쩡하게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의 가치가 증대된 것이고 자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유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이슈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인정되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 이게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요. 자, 유익비의 상환 청구의 유예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요, 이런 경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나가리가 되게 되면 임차인 을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의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서 과실수권 가지게 될 것이고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이 이 건물에서 유익비를 지출했다, 지붕을 뜯어 고쳤다라면 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법원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줄 수가 있다. 해서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X 건물의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고 지금 지붕을 수리한 비용이 1,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소유자, 회복자가 얘기를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하는 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게 되면 월세를 받을 수 없고 월세를 받을 수 없으면 유익비도 쉽게 돌려줄 수가 없다. 지금 돈 없으니까 일단은 목적물을 반환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서 그 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의 유예, 유익비 상환 기간의 유예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문제 구성할 때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 할 수 없다. 두 번째, 유익비 상환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개념. 그리고 자,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에 한정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으니 이렇게 요 정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주제. 자, 점유물이 멸실됐을 때,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래서 자, 이게 계약이 나가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물건을 환원을 해야 되는데, 자, 경우의 수, 이게, 이 문제 점유물이 을의 과실로 인해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홀라당 다 버렸다. 멸실, 훼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점유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선의는 뭡니까? 자, 자신에게 정당한 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자를 뭐라고 한다? 선의의 점유자. 두 번째,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 이것을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부르게 된다. 이 사람은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다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었다고 하십시다. 지금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물건을 반환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는데 이걸 몰라. 자신의 계약이 해제,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선의의 점유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직거라고 믿고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선의의 자주 점유자로 부르고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청소하다가 기름 청소하다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 그러면 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고요. 악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 점유자 이런 사람들은 손의 전부를 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긴 키워드가 뭐냐면 현존 이익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현존 이익이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였을 때만 현존 이익. 나머지 모르면 다 손의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현존 이익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야. 현존 이익에 대응하는 개념이 손의 전부가 되게 될 텐데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이건 뭐라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손의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한 네다섯 개 외워볼까요?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사하지 못한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외울 단어가 뭐라고요? 보상 안 해도 되는 게 뭐라고요?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사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 보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 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선의의 점유자. 세 번째 이슈라고 하는 거,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 상환 청구가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마지막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사람은 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해서 하여튼 요 파트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되나요? 요거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만약에 나온다면 100% 맞춰야 될 것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92페이지 지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걸 이제 과실 수취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두 번째,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 이익은 과실에 준해서 취급한다 해서 역시 오른편 교재 92페이지 첫 번째 박스 2번 지문 되겠습니다. 해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갖는다 이 얘기고요. 3번, 악의의 점유자 끄트머리 보상해야 된다. 이게 표현 나와 있죠? 키워드가 뭐라고? 보상해야 된다냐? 하지 않아도 된다냐가 포인트. 우리가 외웠던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선의의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 보니까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럼 이때는 보상해야 된다가 오른편. 이 명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과실 없이 과실을 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 끄트머리 자 보상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외운 것은 보상 관련한 키워드 관련해서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주체하지 못한 때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 보상이란 키워드에서 추론한 게 뭐다? 바로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잘못 없이 과실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이면 5번 질문 끝머리에 보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키워드가 일단 보상이라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 지금 보니까 악의 점유자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주체하지 못한 때 그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 외울 것은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하나 외우고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박스 질문이요.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을 하게 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주어수로 끊어서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논리 전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로 퉁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래서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선의악이 불문한데 이건 중요한 지문 아니에요. 중요한 지문 아니고요. 오른쪽에 3번 지문,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포인트, 가액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와 연계되어 있다. 4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서 틀렸죠? 키워드 뭐라고요? 가액 증가 나오게 되면 이게 뭐와 연계되어 있다? 유익비지 필요비가 아니다.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가액이라는 표현 나오면 뭐가 된다? 유익비라는 개념과 연계가 된다. 5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 법원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허여. 법원의 허여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한정한다? 유익비에 한정하게 된다. 6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뒤에서 이제 공부하실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주제인데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 등이 체결돼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붕을 수리해서 유익비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 유익비를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냐면 이 돈 줄 때까지는 목적물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면 일단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준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법원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야야, 물건 돌려줘. 당분간 유치하지 마.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래서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자, 이 지금 법원의 상환 기간을 허용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유치권에 관련한 개념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 키워드 뭐가 되냐면 통상의 필요비는 어떻다?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키워드 통상의 필요비. 두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 키워드 뭐가 된다? 현존이라고 하는 건 뭐와 연계되어 있다? 바로 유익비 상환청, 유익비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여할 수 있는 건 뭐에 한한다?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 현존 이익이라는 거,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사람은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두 번째 박스 교재 93페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점유물이 점점점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됐던 거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넘기는 게 뭐냐. 자, 일단은 1번 지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뭐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되게 됩니다. 뒤에 선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자 선의의 타주 점유입니다.
그러면 손해 전부를 어떻다 배상해야 된다 해서 다시 이렇게 뭐라고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게 선의의 자주 점유자. 너무 쉬우니까 표현을 약간 풀어서 나오는 거야.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어떻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이 문장은 선의의 타주 점유자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이죠. 그래서 선의의 타주점이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되겠고요. 뭐 27에 28에 똑같은 지문이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자 선의의 타주 점유자 끄트머리 현존 이익 한도에서 보상. 틀렸죠? 현존 이익 한도는 뭐가 된다? 바로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손해 전부 이렇게 가셔야겠고 4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 현존 이익에서 틀렸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어떻다? 현존 이익. 그저 왜 이렇게 뭐라고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이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 이렇게 가셔야 돼. 근데 이제 선의의 자주 점유 타자 이렇게 표현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이렇게 약간 풀어서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건 뭐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할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4페이지에 질문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를 멸실을 한 때 그 현존 이익 범위에서 배상. 그래서 키워드 현존 이익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였을 때만 어떻다? 현존 이익 이렇게 가게 됩니다. 6번이요. 끄트머리 자 악의의 점유자 받은 이익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이자의 이행시 틀으면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손해 전부라는 것을 풀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악의의 점유자가 뭐가 됐든 간에 나머지 모르면 다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된다 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관련 기출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첫 번째 이슈, 손해자 보상해야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 자,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 여행 갔다가 자 과수원에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다. 자기 잘못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슈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 허용해 줄 수 있다. 좀 어려웠던 게 바로 이 아이.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사람만 어떻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사람만 현존 이익 한도고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바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93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25회 때 문제 검토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자, 여기 파트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문제가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드물게 25회 때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갑을 사이 계약이 무효였을 때 옳은 것은 가볼까요?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줬고요. 점유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점유자가 되게 될 테고, 자, 근데 이 계약이 이게 무효가 되어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회복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점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관계. 1번, 자,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 과실수권 인정된다 해서 틀렸죠. 자, 과실수권은 누구한테?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만 과실수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2번이요. 선의의 점유자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선의의 점유자 이 사람은 과실 수권을 갖는 대신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 키워드 뭐야? 현존했을 때 점유자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현존 들어가면 어떻다? 이건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라고 답은 3번 뽑았고요. 4번 질문이요. 선의의 점유자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요건 이제 1번과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을 갖기 때문에 건물의 사용 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5번 점유자 을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요 바로 지출했을 때 아니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도 지출했을 때 아니고, 요것만 나중에 보게 되면 회복하는 단계에서 다 요것을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버리시고요. 이게 나중에 유치권이랑 임차권이랑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기본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슈,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증가, 현존이라는 포인트는 뭐와 연결됐다? 유익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허여할 수 있는 것,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한한다. 그리고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멸실됐을 때 현존이익.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점유권에 대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까지 보시고 3주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